귀한 분을 모셨어요.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요.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다사다난했다는 말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오늘 2022년의 상황, 중요했던 포인트들 그리고 23년의 투자 전략 짚어주실 것 같은데요. 제목이 포모를 잊어라. 네. 영어 잘 못해서 제가 그냥 한국말로 네. 말했습니다. 포모를 잊어라. 서바이벌, 생존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네. 그 뭐 제목을 제가 뭐 포모를 잊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아마 연합뉴스 인포맥스 TV에 제가 한 보니까 올해 한 5번 나왔더라고요. 5번 오늘 기준으로 5번째인데 5번 내올 때마다 사실 좋은 얘기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올해 뭐 수익률이 저도 운용을 하니까 제 돈을 뭐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뭐 저도 모멘텀을 좋아하고 성장주를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도 이거는 또 안 좋긴 한데 또 이거는 또 먹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따라갔다가 그 포모잖아요. 아, 나만 빼놓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관성에 여전히 젖어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저 스스로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포모는 잊어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좀 다짐 같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년에 2023년에 생존해서 어쨌든 투자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포모를 잊어라. 요거 그럼 진짜 뭐가 바뀌었다는 건가요? 앞으로 네. 이제는 fear of missing out이 이제 포모인데 그쵸. 이 남들 다 벌 때 못 벌면은 큰일 날 것 같다. 우리는 모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실 작년까지 분위기였잖아요. 네. 앞으로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기존에 포모가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게 없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올해는 이제 금리 인상의 한 해였다면 내년에 고금리의 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0%에서 4%까지 금리를 올리는 구간에서 아, 금리 왜 이렇게 세게 올려 무서워 이런 구간이었다면 내년에는 4%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예 좀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물론 이제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는 맞지만 어쨌든 높은 금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건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애널리스트를 할 때 이제 컨벡서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가가 코로나 때 많이 오를 수 있어요라는 이제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 그림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그린 그림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할인율이 낮아지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할인율이 세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리니어하지 않다라는 거죠. 반드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금리가 낮았을 때 더 낮아지는 것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당시에 금리가 이미 낮은 상황이었는데 0%까지 낮추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면 올해는 낮은 금리에서 높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높은 금리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높은 금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낮아지더라도 그 영향이 좀 작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서의 움직임이냐에 따라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움직일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주가가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 조금 움직일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 타당하나 지금은 금리가 이미 높은 상황이니까 그런 개념적으로도 포모에 시달릴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당시에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에요. 2020년, 2021년에 뭐가 굉장히 많았냐면은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냥 확정 손실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는 자산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할 데가 없어서 쟁여놨던 돈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포모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주가가 조금만 빠지더라도 마이너스 금리 채권에 있는 돈들이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버퍼가 됐던 역할. 그래서 이제 마치 수익률을 따지면은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니까
수익률이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끄집어 내릴 수 있는 그런 돈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2015년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이게 많게 어디까지 갔었냐면 한 18조 달러까지 갔었거든요. 2021년 이때는 18조 달러까지 갔는데 18조 달러면은 미국 GDP가 20조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가 이 저수지에 저장이 돼 있었던 거고 이 돈들이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충분한 여력이 됐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이 마이너스 금리 채권은 이제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네. 여기 이사님 왼쪽 축은 혹시 숫자가 뭐예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금이랑 같이 보여드리려고 이제 해놓은 건데, 그런 거구나. 네, 이제 네네네. 요거는 이제 금 가격입니다. 예. 이따 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가의 궤적을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저는 이제 올해 이제 여러 가지 날짜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날이 10월 23일 아니었나 싶어요. 10월 23일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금요일 날 밤이었는데 그날 밤에 아시는 것처럼 엔화에 대해서 대규모 개입이 들어왔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개입이었거든요. 150엔이 넘어가면 위에 이제 뚜껑이 열려 있어가지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대규모 개입이 일본 시간으로 금요일 밤이었으니까 사실 이제 공무원들 다 퇴근했을 텐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급박했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영국 이슈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슈 있었고 전부 이슈 있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 공조가 시작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때 이후로 시장도 반등을 했는데 뭐 최근에 좀 조정받긴 했지만 10월 23일이 좀 의미 있는 그런 바닥을 만든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내년에 시장이 다들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기업들도 허리띠를 졸라맬 거고요. 올해는 사실 이제 스타트업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스타트업에 있으니까 가격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가격에 투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은 내려놨어요. 근데 내년에는 아마 많이 그 존재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폐업이 많아질 수 있다는 폐업이 거죠.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사실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 거긴 하지만 그 기업의 실체는 남아 있고 여전히 고용은 되어 있는 상태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는 생존에 정말 심각한 위협을 받는 기업들이 스타트업에서도 꽤 많아질 것 같고 좀비 기업들군에서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서 살아남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을 고를 때도 이게 제가 이제 뭐 영어로 표현해 놓긴 했는데 BS 그러니까 이제 재무제표가 탄탄한 기업이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진이 되게 잘 지켜지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가 그로스에서 마진으로 옮겨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은 많이들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크 밸런스 시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노동 코스트, 레이버 코스트가 높은 회사들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장을 전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올해도 인플레이션이 되게 중요했지만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고점에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기 시작한 것은 다행인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정도의 속도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이제 저희 업라이즈의 빈센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1970년대랑 비슷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가 덜컹하는 시점이 있을 텐데 그 시점이 언제일지가 되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하반기 혹은 뭐 내년 정도에는 이런 덜컹거리는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덜컹거리는 지점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2%에서 덜컹거릴지 4%에서 덜컹거릴지는 모르겠으나 그 덜컹거리는 지점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실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뒤에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쨌든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리뷰를 한번 2022년을 네.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연도별로 자산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보시면은 뭐 커머더티, 캐시 그리고 이제 채권, 주식, 뭐 그로스 뭐 이런 다 이렇게 나눠서 어떤 주식, 어떤 자산군들이 순서상으로 이겼냐, 졌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올해 순위를 따져 보니까 커머더티가 1등이었습니다. 28%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2등이 이제 캐시였어요. 그리고 3위가 뭐 골드 뭐 이런 순서대로 나가는데 안 좋은 순서대로 보면은 리치가 가장 안 좋았고요. EM이
그 다음 신흥국 주식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이 그 다음에 안 좋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이제 뭘 표시를 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자산을 제가 색칠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두 개, 그러니까 커머더티와 캐시를 제외한 모든 자산이 마이너스였다는 거고요. 2000년 이후로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저 그러니까 이제 캐시는 달러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US 달러? 그런 것 같아요. 네. US 달러를 뭐 MMF 등 뭐 미국에서 이제 넣어놨을 때 수익률이겠죠. 그러니까 1.14%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보시면은 뭐 2008년 그리고 2015년, 2018년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자산들이 많긴 했으나 올해는 그보다도 더 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고요. 지난 22년 동안 최악인데요. 최악이죠. 네. 그리고 현금을 이긴 자산이 원자재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캐시를 제가 찍어봤어요. 이제 네. 캐시가 몇 등이었나를 따져보니까 캐시가 2등 한 적이 이제 2018년에 1등 했더라고요. 2018년에는 1등을 했는데 2022년에는 2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이 캐시가 밑에 있는 게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캐시라는 것이 원래는 이제 뭐 레이 달리오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캐시는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뭐 캐시가 킹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저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캐시라는 것이 현금인데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늘었나 줄었나를 생각해 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줄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라는 측면에서는 현금이 왕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쓰는 활용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캐시는 쓰레기인가 킹인가 이런 고민들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캐시가 수익률이 좋고 나면은 보통은 그 다음엔 캐시 수익률이 안 좋았으니까 주식이 되겠네요. 이 그림만 놓고 보면은 매우 높은 확률로 내년에 다른 자산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네요. 그 확률적으로는. 캐시가 그러니까 위에가 지금 보면 이 그림 마이너스 수익률이잖아요. 이 위에 거의 대부분 캐시가 있어요. 여기도 캐시가 있고 여기 다 캐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캐시는 무조건 플러스니까. 그러니까요. 캐시가 거의 마지널하게 플러스니까 그것보다 안 좋으면 거의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고, 야 이렇게 캐시가 1등일 정도면은 다음에 보니까 캐시가 항상 밑으로 내려가더라. 나머지는 다 플러스라는 그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나머지는 플러스였다는 네. 얘기니 내년에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이기에는 이게 뭐 그냥 뭐 역사 항상 반복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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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도 보면은 미국 주식이 2년 연속 빠진 적은 없었다. 이런 거의 없었다. 다만 뭐 2008년 금융위기나 뭐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일들만 아니면 근데 이제 내년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인데요. 이 채권 수익률을 이제 제가 적은 거예요. 마이너스일 때만 적어 놓은 겁니다. 대부분은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인 경우만 적어 놨고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사실은 뭐 2에서 3% 정도 마이너스였지 이렇게 12%나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없었다. 예, 네. 역대급이었다라는 근데 거죠. 그래도 등수가 4등이니까 그렇죠. 올해도 6대4 했던 사람이 이겼겠네요. 주식 한 사람보다는 상대 수익률은. 그쵸. 채권 6, 주식 4. 네, 네. 전통적으로. 왜냐하면 12가 높긴 한데 주식은 저 밑에 있는 거 아닌가요? 나머지는? 주식은 마이너스 18%로 찍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대적으로 올해도 그렇죠. 그렇게 난리가 났지만 채권이 낮긴 났었군요. 근데 채권이 20% 빠지는 걸 상상을 해보면 12% 너무 심각한 거라서. 심각하긴 하죠.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채권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주식 좀 먼저 얘기해 볼게요. 주식이 되게 어려웠는데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바이 더 딥 그러니까 이제 빠지면 사라라는 게 이제 안 통했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블룸버그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바이 더 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셀 더 딥 해야 되고 셀 더 딥 해야 된다. 올라도 팔았어야 되고 빠져도 팔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보통 보면은 어제 많이 오른 날은 오늘 좀 빠지거나 어제 많이 빠진 날은 오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런 패턴이라도 있었는데 올해는 평균적으로 오른 날 다음 날에도 빠졌고 빠진 날 다음에도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든 한 해였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R 더블 스타라는 개념을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이제 내년 시장을 생각할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개념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의 앵커가 이 R 더블 스타라는 개념을 처음 들고 나왔을 때 이 영상을 보면 되게 재밌는데 네. 막 흥분을 하면서 막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아니 세상에 연준이 피봇을 하는데 인플레가 안 잡혔는데도 피봇을 한다고요? 그런 거를
연준에서 보고서를 썼다고요? 막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하면서 막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게 R 더블 스타래요. 그러면서 야, 이런 신박한 개념이 생겼네요.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논란의 제목, 그러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연준에서 뉴욕 연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9월 26일 날 발표된 R 더블 스타라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파이낸셜 스테빌리티와 관련된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립 금리인데 금융 안정을 위한 중립 금리다라는 표현인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R 더블 스타니까 R 스타가 2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R 스타부터 우리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중립금리라는 개념을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제한 속도의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골길 같은 경우는 50km로 덜 달리는 게 적당하다. 그보다 늦게 달리면 뒤에서 빵빵하고 그보다 빨리 달리면 딱지가 띄인다. 그러니까 50km 정도로 달려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인 게 경제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이 적당할까라는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금리를 맞추면 인플레이션도 없고 디플레이션도 없는 적당한 수준의 금리 수준이 아니겠냐, 뭐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언제 어떤 나라는 이제 성장을 많이 하는 나라는 고속도로처럼 그 금리가 높을 거고요. 어떤 나라는 그 금리가 낮을 겁니다. 그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사후적으로 추정해서 알 수 있지만 어쨌든 R스타라는 개념은 실물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과도하지 않게 만드는 어떤 금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양적 완화가 시작된 이후로 2009년 이후로요. 화폐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달러가 많이 풀렸으니까요. 네.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화폐로 표현되는 모든 것의 가격은 낮아져야 했으나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물건의 가격은 덜 올라갔고 자산의 가격만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 통화량이 늘어났으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했으면 화폐로 표현되는 모든 것의 가격은 다 올라갔어야 했으나 자산 가격만 먼저 많이 올라갔고 네. 물건 가격은 안 올라갔다. 그것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그림이고 사실 이런 상황을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이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자산 가격을 상징하는 월스트리트와 실물 가격, 실물 세상을 상징하는 메인스트리트가 지진이 난 것처럼 벌어지고 있다. 괴리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R스타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R스타라는 개념은 실물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없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금리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R 더블스타는 이 금융시장을 위한 중립금리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게 2개가 벌어져 있다는 걸 설명드렸고요.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좀 말씀드려보면 네. 자, 이거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S&P, 그로스 주식, 전 세계 주식, 뭐 가치주, EM 주식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스트리트에 해당되는 미국의 GDP, 그리고 임금, 그리고 CPI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이제 극명하게 보이죠. 네. 2009년부터 양적 완화가 시작됐고 어떤 식으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실물 가격은 안 올랐구나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비슷하게 올랐을 때도 있어요. 언제냐면 1973년부터 83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월스트리트가 오른 만큼 메인스트리트도 올랐습니다.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만큼, 실물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자산 가격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양적 완화라는 어떤 비전통적인 방식이 들어온 이후로 이렇게 바뀌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의 상당 부분이 올해 거꾸로 되면서 정상화가 되는 과정으로 겪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논문에 보면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 논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R 더블스타라는 개념, 즉 금융시장을 월스트리트를 위한 중립금리가 따로 있다라는 개념을 이해했으면 자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한번 추적을 해볼게 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을 여러 가지 국면으로 나눕니다. 국면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위기일 때와 위기가 아닐 때로 막 나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뭐 패널 어널리시스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눈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면을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 다음에 이 그림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그림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자 그 보통의 경우에
R스타하고 R 더블스타는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인대요. 비슷할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올리지 않게 만드는 금리나 자산 시장이 망가지지 않게 만드는 금리나 비슷할 겁니다. 네. 근데 위기가 오면은 R 더블스타가 R스타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진다라는 실증 검증이에요. 현저하게 낮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사실 연준이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금리를 낮춰서 결과값이 그렇게 나오는 거는 아닌가요? 아니요, R 더블스타라는 개념은 사실 여기서 거의 처음 나온 개념이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의도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냐? 그러니까요. 그때쯤 보면 9월 달쯤 되면은 영국에서도 난리 나고 지금 막 금융시장 난리 날 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이제 뭐 의구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위기 상황이 됐을 때는 R 더블스타라는 개념이 R 스타보다는 밑에 있다, 있는 것 같다. 연준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의심을 해봐야 되냐면 우리가 금리를 연준에서 금리를 뭐 4% 5% 해가지고 야 75bp 막 올리다가 속도를 줄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만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만 올리는 게 안 올리는 걸까? 아니면 못 올리는 걸까? 이 질문이거든요. 자, 안 올리는 거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R스타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스테이블한 상황을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못 가고 못 올린다는 개념은 얘 때문에 이 중간 어딘가에서 멈춘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저는 안 멈춘 게 아니고 못 올린 거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 올린 것.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 올려야 되는데 금융시장이 망가져서 못 올린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월 23일 날 있었던 금융시장의 엄청난 흔들림 때문에 그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줄인 것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연준이 안 올린 거라고 생각하냐, 못 올린 거라고 생각하냐가 중요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장은 앞으로 당분간은 안 올린 거다. 인플레 잡히는 거 보이지 않냐? 이 속도 안 보이냐? 이대로 쭉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년 연말이 되면은 2% 밑으로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 안 올린 거다. 우리 충분히 올린 만큼 올린 거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다가 둔탁하게 내려가는 어떤 구간에서는 걱정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둔탁하게 되는 구간에서는 야, 이게 연준이 안 올린 게 아니고 못 올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좀 안 좋은 시나리오는 그게 조금 뭐 내년이라도 나온다면은 좀 더 안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렇게 되면 연준에 대한 신뢰가 조금 뭐 많이 훼손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가가 안 잡혔는데 금리 못 올리면 R스타와 R 더블스타의 갭이 크다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연준의 금리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물가가 의외로 아까 얘기한 어느 순간에 안 잡히는데 연준이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아마도 야, 앞으로 금리를 엄청 많이 올릴 건가 보다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이 R 더블스타라는 개념을 사실 처음 보기도 했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R 실질적으로 주식에 더블스타라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저도 이제 이 부분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한 건데 이런 거죠. 아마 이제 R 더블스타라는 개념이 이제 많이 도입이 된다면 위기 상황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더라도 금리를 낮출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이게 80년대 초반처럼 왜냐면 그때도 그 물가가 엄청 오르고 금리 올랐는데 주식이 안 빠졌거든요. 한 해 빠지고 계속 날아갔거든요. 네네. 70년대 초반이 아니라 80년대 초반을 만들 거다. 뭐 그런 것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그때는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가 이런 괴리는 없었는데 지금 이런 괴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얘를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내려오긴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내려와서 이제 그냥 올해도 사실은 큰 위기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산 가격이 많이 빠졌다 뿐이지 네. 사실 어마어마한 위기는 아니었어요. 네. 안타깝지만 네. 뭔가 위기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엄청난 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2022년이 어떤 위기였냐고 기억해 보면 그냥 주가가 많이 빠진 거였지 뭐 누굴 톡 집어서 걔 때문에 뭐 난리가 난 거야라고 나스닥만 많이 빠졌어요. 하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나스닥만. 뭐 레고랜드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고 얘기하기에는 다 막아줬잖아요. 또 그리고 뭐 영국의 뭐 LDI가 문제가 됐다고 얘기하기에도
다 막아줬단 말이야. 또 다시 돈을 풀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해당될 거고요. 영국이나 한국에서 나타났던 사례가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영국에서도 양적 긴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LDI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게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금리를 올리거나 QT를 하거나 뭐 양적 긴축을 해가지고 물가를 잡으러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저기까지 가야 돼요. 아직도 가야 되죠. 그런데 금융시장에 난리가 나. 그러면 양적 완화를 하는 거예요. 금리를 낮추는 식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망가지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계속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자산 가격이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돈을 퍼붓거나 금리를 내릴 거냐, 그거는 아니고 위기가 오지 않게 금융시장이 월스트리트가 망가지지 않게 하는 것 정도까지만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개념이 과거랑은 좀 달라진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영국하고 이제 한국 케이스를 얘기하셨잖아요. 미국하고 제일 달랐던 게 저는 뭔 것 같냐면 영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그 LDI 문제가 터져서 신용금리가 아주 급격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났고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지 않았는데 시중금리가 난리가 나고 신용 스프레드 벌어지니까 멈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은 기준금리가 4.5%인데 10년물이 올랐다고 해서 3.8이고 뭐 이렇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5.25까지 금리를 올리면 10년물이 앞으로 오르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영국하고 미국, 한국하고는 다르게 미국 입장에서 그런 개념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너무 많이 떠서 무슨 리스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면은 그런 게 아니라면은 아까 같은 영국이나 한국과 같은 식의 R 더블 스타 양적 완화 개입이 필요한 거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2019년에도 미국에서 이제 QT를 하다가 QE를 하기 시작했고 사실상 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QE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번에는 뭐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나 지금 현재 긴축 스탠스가 유지된다면 높은 확률로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미국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미국 정부한테 돈 빌려줄 사람이 주섰다 이런 얘기랑 비슷해요. 사실 우리가 내년에 투자를 할 때 채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이유도 다른 거 옛날에는 뭐 4에서 5% 정도 금리 뭐 수익률을 얻으려면은 별짓을 다 해야 됐었거든요. 야, 중위험 중수익 하려고 정말 뭐 어디 가서 뭐 또 투자해야 되고 정말 잘 모르는 회사도 투자해야 되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큰 돈이라도 그냥 미국 정부한테 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는 미국 국채의 수익률은 안정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강하죠. 왜냐하면 여전히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상황이 사람들이 불안을 더 느끼게 됐을 경우에는 뭐 한국 정부에도 돈 안 빌려줘, 영국 정부에도 돈 안 빌려줘라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내년에 한국 정부랑 영국 정부가 또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 만약에 미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위기가 생기는데 어디까지 위기가 생기면 실제로 시장이 약간 이렇게 소위 멜다운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경험상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망하는 거는 시장을 망가뜨리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IMF도 그렇고 사스 사태도 그렇고 뭐 러시아가 망해도 그렇고 항상 그래 왔었는데 맞아요. 예를 들어 2010년에 유럽이 재정 위기가 왔는데도 미국은 10% 빠지고 딱 끝나더라고요. 어디까지 이번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저희 시청자분들이 어느 나라에서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게 진짜 조금 문제가 될 것 그 어느 선으로 보세요? 어느 근데 정도? 이게 제가 이것도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영국하고 한국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 막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막아준 거예요. 그냥 대놓고 그러니까 뭐 한국도 니네 뭐 환율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뭐 달러 강세 때문에 그런 건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하고 한국 이상 뭔가가 터져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몇 나라 없는데요, 그러면? 진짜? 그렇잖아요. 진짜 몇 나라 근데 없는데? 그래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막아줬는데
막아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 영국이든 한국이든 아니면 더 큰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번에는 어떻게든 막아줬잖아요. 이 속도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 가지고 막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럼 이번에는 또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막을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R 더블스타 개념을 이게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물가를 못 잡아도 우리는 금융시장 때문에 금리를 덜 올릴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밑밥을 미리 깔아놓는 행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네. 만약에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물가는 안 잡혔는데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또는 금리 인하까지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리스크가 커졌을 때 한다. 이렇다고 하면은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아, 될 것 너무 같거든요. 좋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 구성이 좋네요, 진짜. 어. 네. 역시.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안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예요. 2%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설명하기 전에 이제 블랙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에서 얼마 전에 올린 영상입니다. 이제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이제 보면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든 게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이게 나쁜 놈이다, 음모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블랙락이라는 회사를 저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이 회사는 세상을 예상하는 회사가 아니고 그 방향으로 만들 수도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요. 사이즈가 워낙 크고 마케팅을 잘해요. 네.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한다는 게 이 금융회사니까 마치 그 음식료 회사가 신제품을 만들어서 잘 파는 것처럼 금융회사도 신제품을 만들어서 잘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제품이라는 게 얘네들은 ETF란 말이에요. 이네 ETF를 만들어서 잘 팔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9년이죠. 2019년에 채권 ETF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채권을 그때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ETF를 통해서 채권을 투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서 계속 사야 되니까 채권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네. 그 이후로 2020년, 2021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ESG 열풍을 만든 것도 그쵸. 블랙락이 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돈의 물줄기를 이들이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게 보면 쟤들이 ESG 해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 부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의 입장을 뭐 감히 생각을 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죠, 등치가. 그래서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블랙락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2023년에 대한 콜을 했는데 그 중에서 맥시멈 오버웨이트 하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 자산이 인플레이션 링크드 본드예요. 물가 연동체죠, 우리나라 말로. 예, 네. 물가 연동체를 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가능성에도 대비하라는 얘기를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리 핑크는 아마 3에서 4% 정도에서 내려가다가 멈추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리 핑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 물가 목표치 지금 2%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바꿔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3%나 4%로 바꾸는 게 어떨까? 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가 아니고 아마 그런 얘기를 내년에 많이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블랙락뿐만 아니라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지난주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를 꼭 굳이 꼭 지켜야 되는 건가? 집착을 꼭 해야 되는 건가? 그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보여주신 페이지 첫 번째 줄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첫 번째 줄이 주식을 택티컬 베이시스로는 줄여라. 그런데 전략적으로 오버웨이트하라는 건 어쩌라는 건가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네. 전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는 안 좋게 보지만 길게 보면은 뭐 깔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뭐 그러니까 매매 잘하라는 얘기, 택티컬 보통 하면은 인베스트먼트보다는 트레이딩에 더 가까운 의미인 경우가 훨씬 많고요.
strategy 하면 보통 investment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전략, 전술 얘네 뭐 이런 잘해라 개념이죠. 이런 얘기예요. 쉽게 그러면 말하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트레이딩이 어려울 거다 내년에. 비슷한 그런데 뭐 개념입니다. 아주 네. 싸게 나오는 게 있으면 전략적으로 네.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되겠네요. 이제 사실 요즘에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게 개별 종목단으로 들어가서 분석 많이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아예 오랫동안 가져가도 되는 충분한 안전 마진이 있는 거는 그냥 깔고 가자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싼 지수는 많으니까 그러니까 종목이. 지수는 잘 모르겠지만 지수가 빠지더라도 얘는 뭐 더 이상 안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자기가 분석할 수만 있으면 그 주식은 깔고 가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비슷한 얘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술적으로는 이게 트레이딩도 잘해야 되고 뭐 그렇지만 전략적으로는 그런 주식들을 많이 깔고 가는 거는 괜찮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가는 안 잡히고 내년에도 좀 어려울 거다라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여기 거거든요. 보면은 그쵸. US break-even rate 3에서 3.5%로 얘기한 거는 아까 이사님이 얘기하신 거랑 정확히 똑같은 그렇죠. 말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까지는 안 잡힌다. 네. 근데 시장에서 벌써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경고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2%인 시대로 가기는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만약에 중국이 리오픈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난리가 나고 사단이 났지만 어쨌든 다 집단 감염되고 나면 중국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골드만삭스의 자료를 보면은 골드만삭스는 되게 유일하게 경기 침체가 없을 거라고 되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이런 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연준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리면은 보통은 이 금리 올린 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가는데 시간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반영됐다는 거예요. 경기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은 이미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영향이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가 제일 안 좋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수 있다는 논리들이 사실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잘 아시는 TLT라는 상품 있잖아요. 장기채죠. 20년 이상입니다. 그렇죠. 재벌이. 미국에 있는 장기채 같은 경우에 이제 무지성으로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는 아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이쯤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예상대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그리고 경기가 침체로 가면 이 TLT 같은 상품은 너무 좋은 상품입니다. 게다가 레버리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혹시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혹시 물가가 안 잡힌다면 이 자산은 아주 위험한 자산이 됩니다. 이게 왜 위험한 자산이 되냐면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원금 보장되는 상품이잖아. 채권이니까. 라고 하지만 20년 후에 원금이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20년 후면은 죄송하지만 2040년인데요. 저는 2040년은 상상을 못 하겠어요. 이게 뭐 어떻게 기후위기 어떻게 돼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2020년 후에 원금 보장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금이 보장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심을 하고 투자를 하지만 내년에도 결과적으로는 TLT라는 상품을 투자하신 분이라면 가격의 민감도를 느끼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건 좀 한 가지 짚고 이제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2%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그 연준이 왜 2%에 집착하냐는 거죠. 그렇죠. 2%냐 3%냐 그렇게 중요한가요?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 2%가 목표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나라도 1.5, 2.5잖아요. 이유는 그냥 2가 마음에 들어서 다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중앙은행들이. 그렇죠. 아니 뭐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장기 잠재 성장률 성장률이 2%라고 네. 뭐 우기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질문을 좀 바꿔서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풀듯이 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숫자 만들어가지고 공부해보고 2%라는 숫자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론적으로 이게 맞는 금리야, 이게 맞는 정확하게 인플레이션이야, 이어야만 해. 라는 네. 거를 할 수 네. 있을까요? 그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못해요.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은 2였어야 됐는지 3이었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관련돼서 이제 블라드 총재가 과거에 썼던 글인데요. 뭐 10년 전에 썼던 글인데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2% 왜 2%가 됐는지. 이제 블라드 총재가 얘기한 건 이겁니다. 아마 1995년부터
2%쯤으로 만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때부터 2%가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그냥 우리의 목표가 된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2%라는 숫자는 귀납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적당하다는 게 이런 거 저런 거 막 해보니까 그게 적당한 것 같아 라는 합의가 있은 후에 우리가 2%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이론적으로 만들어졌던 숫자여서 2%가 절대 지키지 않아야 되는 숫자는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연준에서 2%하고 굳이 3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매우 높은 확률로 아마 내년에 굉장히 디베이트가 많을 겁니다. 그럼 왜 1995년부터냐가 중요하겠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인플레이션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는 아마 올해 이 방송을 보신 분이라면 수천 번 보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어마어마하게 내려갔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난리 나다가 진정된다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가 언제냐면 199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가 올라갔다가 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심했어요. 근데 이게 이게 진정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때는 이때였다. 그래서 1995년부터는 이게 그래도 가만 보니까 진정될 때쯤에 보면은 2.5 정도에서 진정되는데 그럼 우리는 목표를 2%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2%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뭐 어느 순간 저 때랑 지금은 또 좀 달라서 레벨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럼 이게 어떻게 중요하잖아요. 될까요? 네. 그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실제로 연준에서 그럼 2% 우리 못할 것 같으니까 3% 바꾸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미리 상상을 해봐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열매님? 저는 굉장히 찜찜할 것 같아요. 이 시장의 반응이나, 그러니까 뭐랄까, 그 톤을 바꿀 때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금리를 세게 못 올린다, 긴축을 강하게 못 한다. 어디선가 사고가 많이 나 있는 때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고, 사고가 많이 나서 연준이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 재부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할 것 같고요. 그냥 연구는 상상인데 저요? 저보다 똑똑한 저는 한 의원님은 네. 2%나 3%나 올리는 거를 이미 시장이 거의 다 반영한 것 같아요. 네. 네. 3%로 그럼 올린 나는 거를 올릴 수 있다는 거를. 올릴 수 있다는 거를 시중금리가 기준금리를 못 쫓아가고 있는 건 아마도 시중금리를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기준금리를 못 올릴 거라는 게 반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혹시 더 빨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왜 인플레가 많이 올라갈 거니까 목표가. 저는 그런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플레 수치를 이렇게 몇 %인지를 심각히 생각하지 않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만약에 3%로 혹은 4%로 연준이 금리 목표치를 바꾸면 시장은 급락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다 반영할 것 같아요. 이게 주가가 그냥 한 번에 레벨 다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네. 이게 슬리퍼리 슬로프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그 뭐 철학적 용어라고 하던데 이게 이제 그 월가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에서 3%로 높이면 이게 제가 밑에 썼는데요. 오늘은 10분 지각했는데 허용해주면 내일은 1시간 지각할 거고 그 친구는 이제 안 올 거다 이런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2%로 맞춰가지고 그동안 수년 동안 지켜왔는데 이걸 3%로 한번 높이면 사람들의 생각은 인플레이션은 이제는 더 이상 못 잡는 건가 보다라고 고삐가 풀려버릴 거란 얘기예요. 이게 약간 깨진 유리창 이론이랑 비슷합니다. 그냥 차를 버려놔도 유리창만 안 깨지면 도둑질은 안 해요. 근데 유리창이 한 번만 깨지면 다 도둑질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한 번 뭔가가 바꾸기가 어렵지 바꾸는 순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올해보다 그리고 더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네. 그게 네.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월가에서는 바꾸지 말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바꾸지 말고 진짜 2%까지 내려가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처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로 올리면 연준이 더 이상 긴축을 안 하겠구나. 야, 드디어 이제 주가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3%로 올리면 연준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게 좀 깨졌는데요. 적정한 PER을 우리가 계산할 때 여기 밑에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예요. 근데 금리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성장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치는 아마 모르긴 해도 기본적으로 연준의 목표치가 유지될 거라는 생각들이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준 자체가 2%에서 3% 혹은 4%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상시에 평상시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수준 자체가 높아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적정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냥 한 번에 낮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우리가 뭐 경기에 따라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는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레벨 자체가 명목금리 기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주가에는 좋지 않은 뉴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만약에요, 그 이효석 이사님 상상하시는 시나리오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일시에 시장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무너지나요? 얘기냐면은 네, 왜냐면 요즘에 사실 노동과 투자가 거의 하나가 되어 있고 자산 시장이 살아나면은 이게 인플레이션도 더 안 잡히는 건데 자산 시장이 그래서 한 번 더 꺼진다. 지금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쁘다. 그러면 물가가 오히려 실업률이 크게 안 올라가도 오히려 좀 잡히는 게 아닐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내년에는 그야말로 바닥을 제대로 보고 출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시장이 크래시가 와서 금융 자산 가격이 빠지는 것이 실물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그 고민인 거잖아요. 네. 근데 김현배 연구원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 빠진 게 소비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까요?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저도 되게 이게 고민이 되는 분야긴 한데 이게 이렇게 빠지는 것만큼 소비가 급감하나요? 그러지 않죠 대체로는. 근데 후행해서 그쵸. 영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나쁜 거는 급락이 아니라 급락했다 반등하면 오히려 괜찮은데 네네. 계속 질질 내려가는 내려가면. 게 가장 괴롭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자산 시장은 너무 급락이어서 어느 이제 그 아까 블랙락의 전략에서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오버에 탈 수 있는 자산이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급락하면 괜찮은 사보고 싶다라는 수요도 지금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내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데 효석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끔찍한 일이 오히려 일어나면 네. 단기에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매수하려고 하시는 측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도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인플레이션 잡는 그렇죠. 걸로 네네네.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들거든요. 끔찍한이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뭐 엄청 막 겁을 주는 것 같긴 하지만 좀 겁먹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들이 지금 이제 월가에서 그래서 많이 얘기 나오고 있길래 뭐 한국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다시 보면 이 질문이 이 그림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월스트리트하고 메인스트리트가 격차 너무 벌어졌는데 얘가 이만큼 빠지는 게 여기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 부의 효과라고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게 좀 약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집값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니까 이 빠진 것만큼 딱 연관돼서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유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야? 지금 저희 저는 네. 부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는 보긴 하는데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긴 하더라고요. 주죠. 네, 주긴 할 겁니다. 다음 새로운 내용이 4번이네요. 네. 이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이 장표 하나만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열심히 읽고 있는 책인데요. 제러미 리프킨이 신간을 냈더라고요. 신간 냈는데 제목이 회복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리커버리, 레질리언스 이런 단어고요. 근데 이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대꾸를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효율성을 인류는 추구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냥 뭐 사람들이 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또 이제 또 엄청난 학자셔가지고 저 멀리 이제 다윈의 국부론부터 오기 시작해가지고 국부론에서 사람들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인류에게 이롭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막 효율성을 추구해서 기업들도 더 싸게 만들고 더 많이 만들고 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걸 추구해 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력이 없어졌기 때문이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효율성이랑 회복력이 왜 대꾸가 되나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저희 그 연합뉴스 이 TV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지금 김현매님하고 한상희 연구원님이 지금 그 사회를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백업이 만약에 없으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회복이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중복해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올해 가장 많이 얘기 나왔던 게, 그러니까 작년에부터 계속 많이 많았던 게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반도체를 못 만든다 이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밸류 체인이 하나 망가지니까 이거 뭐 다 회복이 안 되네. 왜? 이거 하나만 믿고 있었으니까. 중복하면은 이피션시가 떨어지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전부 2개, 3개 있었던 거를 다 자르고 너만 있으면 되지. 너무 망가지면 어떻게 될 건데 그거는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겼고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회복력을 다시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는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IRA 법안을 보면서 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고 얘네 진짜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의 책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써가지고 백악관에 다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IRA 법안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줬던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는 아마도 밸류체인을 자기 거는 지키기 위해서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서 중복 과잉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미국의 투자는 계속 될 것 같고 미국으로 가는 그런 회사들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만약에 두 분만 이렇게 모셔놓으면은 비용이 덜 드는데 뒤에 백업을 계속 뭔가를 주면서 돈을 주면서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회복력을 추구하는 시대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은 결국은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만 사업을 해라라는 얘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구조조정의 수단이기도 하고 굉장히 강력한 미국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 배경들이 있더라라는 얘기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앞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너무 포모에 시달리지 말고 천천히 느긋하게 가자.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도 아마도 이제 연준에 대한 신뢰 혹은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는 올해보다도 조금 더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믿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연준이 무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문제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전에는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못 풀고 어려움을 겪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연준이든 이런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좀 자산이 올라갈 수 있는 자산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금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아요. 네. 얼마 전에 크레딧 스위스의 졸탄 아저씨가 러시아에서 이제 앞으로는 원유 가져갈 거면은 금으로 가져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의 가나에서는 이제 달러가 없으니까 기름 살 때 우리 금 줄게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게 금으로 뭐 대체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년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없어지는 게 그때 없어지기 전까지는 금이랑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금은 하나도 안 빠졌는데 마이너스 금리 채권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그 채권이랑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금은. 아까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차트가 왼쪽 축만 있었던 거 혹시 같이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게 가져온 줄 알았는데 그러시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 금이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다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건 버티는데 완전 똑같이 움직였다가 여긴 버티고 여기는 없어졌어요. 그럼 이때는 뭐였냐면은
채권의 대체제의 역할로 채권이 쓰레기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이렇게 많으니 금이 낮다라는 내러티브였는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의 내러티브인 것 같아요. 중앙은행의 신뢰가 내려갈수록 금이 올라가는 그런 내러티브가 어느 정도 작용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금을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좀 투자 뭐 편입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는 금 얘기하셔서 진짜 음모론이고 전혀 근거는 없는데 사실 금이 세상에 없는 걸 수도 있다. 모든 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뉴욕 어딘가에 넣어놨다는 거잖아요. 다이아 3에 나오는 거기 훔쳐가는 거기. 근데 사실 거기 금이 없다. 본 사람이 뭐 몇 명밖에 없다. 이러면서 사실 그거는 약간 야매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그냥 뇌피셜적인 답변은 혹시 어떻게? 마지막 금 제가 얘기했으니까. 5월달에 뉴욕 연준 갔었는데 거기서 네. 라이브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 밑에 있다는 거잖아요. 뉴욕 연준 밑에 있다는 있다는 거거든요.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 금도 본 꽤가 사람이 몇 있고. 명 없고. 금의 네. 뭐 3분의 1 있다든가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영국하고 미국에 많이 가 있어요. 영국이 뭐 네. 어마어마하게 네. 많은 돈이 우리도 샀다고 치고 거기 있다 네, 치고 맞아요. 네, 거기 있다 다. 믿고 네.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제 금은 저는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금이라는 물건이 있을 뿐이지 그 위에는 그 신뢰가 믿음이 더 훨씬 더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실 있든 없든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달러랑 금이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 뭐가 다른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네. 금은 무겁고 그런데 금을 그냥 달러로 바꿔놓은 게 아닌가? 지금 약간 실질적인 US 페드 본위제 비슷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금도 뉴욕에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면 금리가 높을 때 금을 제 달러 약세라서 금 가격이 버티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그쵸, 금리가 그쵸. 계속 높게 유지되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약간 헷갈린다, 금이 이런 거. 금의 가장 큰 약점은 캐시플로우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현금흐름이 없기 때문에 되게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컨셉 정도로 이제 투자하시면 맞는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만약에 미국채하고 금하고 골라야 되면은 둘 중에는 뭐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미국 국채보다는 어. 그냥 예금이 낫지 않나. 그래서 아, 저는 고르면 그냥 예금하고 예금까지- 금융을 하겠다. 아. 미국 국채를 굳이 아. 너무 생각보다 변동성이 예금하고 크고 금 중에는 위험한데. 예금이 나은 것 같으신 예금이 거예요? 나은 것 아, 오케이. 네, 마지막 우리나라 질문 예금이 제일 말씀하셨네요. 좋은 걸로 현재까지. 우리나라 예금이 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은행에 자주 가요, 요새. 그래서. 네. 네. 이 금을 사라로 오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예금이 여쭤봤습니다, 낮다, 제가.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네, 자산이 네. 좀 더 낮고 하지만 자산 배분 측면에서 금도 이런 이유로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저희가 1부 마쳐야 될 시간이 왔어요. 네, 올 한 해 힘드셨을 것 같고 저희도 네. 힘들었는데 새해에는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정말로요. 네. 제발. 웃을 정말 일이 좀 더 제발, 많았으면 정말. 좋겠다. 네네. 이런 얘기하면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새해에 자주 네.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